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근대 이탈리아 귀족계층의 인구학적 위기와 상속 관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그러니까 근대 이탈리아 귀족계층은 많은 가문들이 절멸의 위기에 놓이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족들이 겪었던 인구 감소 현상, 인구학적 위기와 또 귀족들의 상속 관행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료를 하나 같이 읽어볼 건데요. 1645년에 이탈리아 북부에 이제 물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베네치아에 대평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회와 같은 것인데요. 이 대평의회 의원이었던 이 마르첼로가 대평의회에 나가서 했던 연설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지탱했던 것은 귀족들의 숫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화합이었습니다. 조국은 소수의 허약한 사람들의 힘으로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의 손과 마음이 필요한데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법무관 선거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제한되어 있던 귀족 가문의 명부를 확대하는 것을 운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고 이성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되죠. 자, 이 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645년, 당시에 베네치아는 그 동쪽에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칸디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이 비용을 이 대평의회 의원, 대평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평의회는 귀족 가문들만 대평의회에 참석할 수 있고요. 대평의회에 들어간 귀족들은 도시의 행정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와 동반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국가의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는 국가 재정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예전만큼 대평의회에 소속된 귀족 가문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 가문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그래서 지금 마르첼로는 그러지 말고 이제 새로운 귀족 가문들을 이 대평의회에 새로 진입시키자. 그래서 그들에게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은 그러니까 이 17세기 말에 베네치아가 처해 있던 귀족 사회의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지 할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급감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연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베네치아만 그랬을까? 이런 인구 감소가 베네치아만의 현상이었을까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16세기 말, 빠르면 16세기 말, 그리고 18세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피렌체, 밀라노, 제노바 이런 도시국가의 귀족들은 전부 하나같이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의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귀족 계층만 보지 말고 전체 모든 계층을 아울러서 봤을 때 인구가 크게 증가한 시기입니다. 인구학적 붐이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물론 이 당시에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또 통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 대략 유럽의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추산이 됩니다. 특이하죠.
전체 인구는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많은 귀족 가문들은 동일한 시기에 인구가 급감합니다. 심지어 많은 가문들이 후손이 없어서 가문이 절멸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이탈리아 귀족 가문들이 직면했던 인구적 위기가 어떤 자연적인 요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귀족들이 인위적으로 산하 제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인구를 통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은 그럼 왜일까? 왜 이탈리아의 귀족 계층은 이 시기에 인위적인 산하 제한을 시도했을까인데요. 그 이유는 귀족 가문들의 상속 관행에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오늘날의 민법은 분할 상속을 규정하고 있죠. 유언으로 특정되지 않는 한 남녀 관계없는 상관없이 분할 상속을 모든 아들 딸들에게 분할 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분할 상속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귀족들은 전부 다 장자 상속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장자 상속과 좀 인구 감소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좀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 전에 장자 상속제가 어떻게 유럽과 이탈리아에 확산되고 또 자리 잡게 되는지, 지배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상속제란 본래 유럽의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탈리아의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이킹과 노르만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바이킹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빠르면 8세기 말부터 11세기까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하던 이 바이킹들이 유럽 곳곳으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북부로 이동해서 프랑스 북부에 자리 잡은 이 바이킹들을 우리가 노르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노르만도 유럽 곳곳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시면 대서양 연안을 돌아서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되죠. 지중해로 들어와서 이탈리아 반도로 진출합니다. 이들이 침투한 지역마다 이들의 관행이었던 장자 상속제가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유럽의 장자 상속제가 실시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중세 말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중세 말에 장자 상속제가 확산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당시 모든 유럽의 귀족들이 전부 다 장자 상속제를 채택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 상속제가 전파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속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16세기에서 18세기를 거치면서 이탈리아의 지배적인 관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대다수의 이탈리아 귀족들이 하나같이 장자 상속제를 다 채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일까요? 이탈리아의 귀족들이 유산 상속 전략으로서 장자 상속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혹은 나아가서 이제 유럽의 귀족들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던 하나의 특징적인 사고방식 때문인데요. 이 사고방식이란 무엇이냐? 뭔가가 혹은 어떤 인물이 혹은 어떤 단체가 물건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일수록 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보면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지식인들 사이에서요. 그리스 시인인 호메로스가 더 오래전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냐 혹은 성서에 나오는 모세가 더 오래전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냐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결국 이 질문은 다신교 시인인 호메로스가 더 위대하냐 더 오래전 고대를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위대한 인물이니까 혹은 성서에 나오는 모세가 더 위대한 인물이냐 라는 논쟁과 같은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인물에 있어서는 이런데요.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도 더 오래된 과거에서 기원하는 가문일수록
역사가 오래된 가문일수록 그리고 미래에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문일수록 더 가치 있고 더 명망 있는 가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가계도, 쉽게 족보를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의 기원을 고대의 인물들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가문의 기원을 가능한 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가문의 기원을 성서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연결시킨다거나 예를 들면 로마 시기에 어떤 영웅의 후손이다 혹은 신화적인 얘기와도 연결시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영웅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계도 족보를 꾸며냄으로써 가문의 기원을 가능한 한 과거로 소급하려고 시도합니다. 과거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그 미래는 가문을 미래에도 지속시키고 영속시킬 수 있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유산의 보존과 증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쪼개지는 것을 막아서 가문의 유산을 한데 모아놓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기초로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미래로까지 확장하려 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장자상속제는 바로 이 전략, 그러니까 유산의 보존을 기초로 가문을 영속시키려는 이 귀족들의 전략에 가장 최적화된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상속제 하에서는 모든 가문의 유산을 장남에게만 상속하죠. 차남들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유산이 쪼개질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장자는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예를 들면 100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걸 120으로 증식시켜서 다시 자신의 장남에게 상속하고 또 그 장남은 120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140으로 이걸 증식시켜서 또 다시 자신의 장남에게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상속제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가문의 유산을 증식시켜 나가기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기에 가장 더없이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이탈리아 귀족 계층은 전부 다 장자상속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자상속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또 하나의 이탈리아와 유럽 귀족들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은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과거의 귀족들은 우리와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귀족들은 개인 행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영광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 장자상속제란 장자 말고 많은 그 차남 이하의 자녀들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장자는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유산을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자상속제에서는 남성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자신이 받은 유산을 증식시켜서 다시 자신의 장자에게 상속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가 있었고요.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많은 수의 차남 이하의 자녀들이 출가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직자가 된다는 거죠. 성직자나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수도사가 되면 당시 교회로부터 연금이나 토지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죠. 직업군인이 되어서 군인들은 이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혹은 그렇지 않으면 가문 안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지 못하고 큰 형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큰 형에게 연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용돈을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
이게 당시 차남들의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자 상속이라는 관행과 인구학적 위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장자 상속이 하에서는, 이 제도 하에서는 차남들이 전부 독신으로 남았다라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성직자가 되고 직업 군인이 되고 혹은 가문에 남은 차남이건 전부 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만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0명이든 12명이든 16세기 말에서 18세기로에 가까워질수록 결혼하는 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18세기가 되면 대부분의 가문들에서는 장자만 결혼시킵니다. 왜냐하면 차남들이 결혼하게 되면 반개 가문이 하나 새로 창건되는 셈이죠. 그러면은 반개 가문이 창건되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이 차남들이 자신이 창건한 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문의 유산이 흩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족 사회의 독신 인구는 18세기로 갈수록 굉장히 놀라운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례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였던 피렌체의 상인 귀족 캄비니라는 가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비니 가문은 아들들만 따지면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1, 2, 3, 4번입니다. 오노프리오, 도메니코, 조반니 바티스타, 그리고 레오나르도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 장자는 오노프리오였죠. 그리고 2남, 3남,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막내였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 익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바대로인데요. 오노프리오는 같은 피렌체의 귀족 여성인 프루덴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자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장자의 삶이죠. 자, 둘째였던 도메니코는 독신으로 남아서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반니 바티스타는 차남의 전형적인 직업이었던 직업군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독신으로 남습니다. 사실 이들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가문의 유산은 이 4명의 아들들에게 분할 상속되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사업을 형인 오노프리오가 물려받는 즉시 도메니코와 바티스타는 자신의 유산을 형에게 돌려줍니다. 즉시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도메니코와 조반니 바티스타의 이 행동은 당시 모든 귀족 가문의 구성원들은 가문의 영광이 내가 당장 유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내 유산을 한데 모음으로써 우리 가문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막내였던 레오나르도가 조금 특이한 인생을 사는데요. 레오나르도는 피렌체 옆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피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탑으로 유명한 도시죠. 피사의 사탑. 피사의 출신의 귀족 여성이었던 보나루스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막내인데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만의 사업을 피사에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개 가문이 창건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오나르도가 형에게 아버지 유산 가운데 일부를 나에게 떼어달라고 유산 분할 소송을 전개하게 되죠. 이 소송은 몇십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노프리오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노프리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오노프리오의 가족들과 이 소송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은 차남이 결혼했을 경우에 가문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당시 귀족들은 레오나르도가 아니고요. 도메니코나 조반니 바티스타의 행동 양식을 따랐죠. 그래서 장자 상속제가 널리 채택되고
그리고 장자상 척제하에서 대다수의 귀족들이 독신으로 남고,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물론 당시에 오늘날처럼 정밀한 인구 통계 조사가 시행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서 계량할 수는 없지만, 그 직접적인 인구 통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귀족들의 인구 감소는 뚜렷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전역에서 독신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 연령이 증가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또 출산율 역시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인구 감소와 연관된 모든 보조 지표들이 귀족들이 당시에 직면했던 인구학적 위기를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가문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이 없다 보니까 산하 제한을 너무 실시해서 후손인들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가문이 절멸될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이 가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자 상속제로 인해 야기된 이런 인구학적 위기에 이탈리아의 귀족 계층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친자,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에게 상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 아이를 이제 인위적으로 산하 제한을 해서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한 명만 결혼시키죠. 당시 또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고,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훨씬 짧았고, 그래서 아이를 낳더라도 성년까지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상속할 장자를 후손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유산을 상속하기 이전에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친자에게 상속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상속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탈리아 귀족 계층은 생존의 한 방편으로서 양자상속이라는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양자상속. 그 양자상속은요, 본래 로마 시대 제도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로마 시기에는 유언의 자유라는 것이 폭넓게 로마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었는데요. 유언의 자유란 무엇이냐?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유산의 상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산이나 가문의 지위, 이름 등을 상속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언을 남기는 사람, 세상을 떠나는 자의 의지가 이 상속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고대 로마에도 장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분명 뚜렷하게 나타납니다만 반드시 장자에게 상속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로마법상. 그래서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많은 양자 입양의 형태 중에 유증 입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 외부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해서 자신의 가문의 유산뿐만 아니라 이름과 지위 등을 다 물려주는 이런 관행이 되겠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이 양자 상속은 중세 내내 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이 가톨릭 교회, 중세 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가톨릭 교회는 이 양자 상속이라는 것이 현세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는 관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가족의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양자 상속의 관행이 전부 다 쇠퇴하게 된 것이죠. 중세 내내. 사실 17세기까지도 양자 상속은 그렇게 많이 행해지는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던 파리지니라는 귀족 가문의 사례입니다. 파리지니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여성이었던 라우라 참페스키라는 이 여성은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가문의 경영자가 된 거죠. 그런데
라우라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친자가 있었습니다. 펠리페 파리지니라고 하는 친자가 있었는데요. 16세기 중반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할 후손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라우라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문 외부의 사람을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에게 파리진이라는 성과 가문의 유산, 지위 등을 전부 상속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라우라가 양자로 입양했던 이 사람을 친자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상속을 했는데 양자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죠. 내 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 17세기 이전까지 양자 상속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행할 수 없는 관행, 숨겨야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추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관행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17세기 중반이 되면 17세기 이전까지 양자 상속은 그래서 흔히 행해지는 관행이 아니었는데 17세기 말부터 중반 이후부터 18세기 내내 귀족들이 인구학적 위기에 가문의 절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양자 상속이라는 관행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대에 행해진 양자 상속은 뚜렷한 법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인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합의였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진 사례들이 굉장히 드물죠.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형적인 통계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이 주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소수입니다. 남겨진 기록이. 그리고 이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였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양자 상속의 방식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양자 상속이 존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에 널리 행해졌던 수많은 형태의 양자 입양의 사례들 가운데 제가 대표적인 대표적인 흐름, 경향들을 제가 정리해서 좀 써봤습니다. 먼저 가장 빈번한 양자 상속의 사례는 작년에, 그러니까 약 50세 근처가 된 귀족 남성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가문 외부에 있는 미성년의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가문의 유산과 이름을 그에게 상속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양자를 입양할 때는 입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입양되는 사람의 나이는 어떠해야 되고, 미성년이어야 하고, 혹은 17세에서 20세 사이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이를 지정할 수 있었고요. 자격 조건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도시의 귀족 가문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성품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어야 한다. 성품이 신앙심이 깊어야 한다. 이렇게 자격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입장에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가 이 상속인을 지정하는 일을 누가 맡을 것이냐. 그럼 그 지역 단체가 있거든요. 가톨릭의 형제회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고아원이나 이런데 이 상속인 지정의 임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실제 사례들. 루키니라는 가문의 사례입니다. 17세기 초죠. 그러니까 알레산드로 루키니라는 인물이 루키니 가문의 가장이었는데요.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상속인을 지정하는, 양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임무를 당시 같은 교구의 형제회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면서 자격 조건으로 뭘 내세우냐면 선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져야 할 것, 이 상속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 미성년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교양교육을 형제회에서 담당해 줄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형제회에서 아무 대가도 없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일을 하는 대가로
이 알레산드로 루키니가 형제회에게 기부금을 많은 양의 또 기부금을 기부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그 양자 상속의 경우였고요. 근데 또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양자 상속이 존재하고 예외적인 사례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로나라는 도시 로비치라는 가문의 사례는 이건 17세기 말의 사례입니다. 상속인을 지정하는 일을 지역의 자선기관, 그러니까 고아원에 위탁을 했는데 특정한 자격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어때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지정하지 않아가지고 이 로비치 가문의 상속인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볼까요? 귀족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서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름과 지위 등을 다 상속한다 라고 하면 귀족 가문들 중에 그 부유하지 못한 귀족 가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문의 부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다른 가문의 유산을 내가 다 상속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평민들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귀족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다?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단체에 상속인 지정 임무가 위탁이 되면 치열한 상속인 선정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루키니 가문의 사례에서요. 루키니 여기 있죠. 자, 요 사례입니다. 루키니 가문의 형제회에서 그 교구의 형제회에서 루키니 가문의 상속인을 찾는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총 11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명, 어머니 1명이 형제회를 찾아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를 상속인으로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구의 형제회에 예를 들면 추천서, 자기소개서, 청탁서 이런 문서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보면 사연이 다 구구절절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0명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 귀족 가문의 상속인이 되기에 얼마나 적합한 자질을 가졌는가를 막 어필을 했던 반면 이 어머니는 되게 가난한 부유하지 못한 가문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부였죠.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 하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자, 이런 상속인 채용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많은 귀족 가문들이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양자 상속을 통해서 이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 상속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출을 상속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외에서 낳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적자로 등록시켜서 그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서출에게 상속하는 것. 이건 왜 대안이 될 수 없었는가?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문 외부 전혀 모르는 가문 외부의 사람을 드리는 것보다 양자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그럼 서출에 대한 상속은 왜 대안으로 고려되지 못했는가의 문제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출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사실 16세기까지는 좀 빈번했는데 17세기 말 18세기가 되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서출에게 상속을 기피합니다. 귀족들이. 차라리 피가 전혀 안 섞인 가문 외부의 사람, 양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요. 자, 이것은 왜인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자 상속이 갖는 정치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자상속이라는 것은 정치적 기능을 갖는데요. 정치적 기능이란 무엇이냐면 A라는 가문이 B라는 가문의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A 가문과 B 가문이 내 연대와 동맹이 더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정략 결혼과 똑같은 겁니다. A라는 가문의 아들과 B라는 가문의 딸을 결혼시키잖아요. 사돈관계가 되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하나의 동맹, 하나의 공동체로 두 가문이 묶이게 되는 거죠. 양자상속도 마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 양자상속을 통해서 여러 귀족 가문들이 합쳐지는,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루카라는 작은 소도시의 마차로사라는 귀족 가문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마차로사 가문은 가문이 절멸될 위기에 놓입니다.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니에리 가문의 톰마소 니에리라는 아이를 양자로 입양해서 톰마소 니에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가문의 유산, 지위, 그리고 가문의 성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톰마소 니에리는 이제 상속을 받게 된 이후에 톰마소 마차로사가 되겠죠. 이름이 성이 바뀌게 되겠죠. 상속받았으니까 니에리 마차로사가 됩니다. 토마소 니에리는 후손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프란체스코 마차로사였는데요. 당연히 여기는 친자가 있으니까 친자에게 전부 상속했겠죠. 프란체스코 마차로사에게. 근데 마차로사대에 이르러서 또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마차로사는 안토니오 만시라는 만시 가문의 아이를 다시 양자로 입양해서 그에게 마차로사라는 이름과 가문의 지위와 유산을 전부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하나, 둘, 셋, 3대에 걸쳐서 루카를 지배하는 세 개의 귀족 가문이 서로 얽히게 되는 이 루카 지배 귀족들 사이에 동맹과 연대가 양자상속을 통해서 강화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자상속이 갖는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상속이 갖는 정치적 기능은 귀족 계층의 동맹과 연대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낳느냐? 피해 순수성이라는 개념이 귀족 계층 전체를 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예전에는 피해 순수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예전에 양자상속이 도입되기 이전에 피해 순수성이라는 개념은 가문을 단위로 작동했습니다. 한 가문. 귀족들이 혈통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 혈통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은 우리 가문에만 해당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16세기까지 서출에 대한 상속이 양자 상속보다 훨씬 빈번했던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피해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개념이 한 가문을 단위로 작동하니까 우리 가문의 피가 섞인, 가문의 외부의 사람보다 가문의 피가 섞인 그 서출에게 상속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양자 상속이 막 시작이 되고 양자 상속을 통해서 여러 가문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제 이 피해 순수성 개념이 하나의 가문이 아니고 전체 귀족 계층을 단위로 확대됩니다. 자, 요 말이 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사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뮤얼 샤프라고 하는 영국의 외과 의사인데요. 그 이탈리아에 특히 베네치아를 여행하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예, 재밌는 기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거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아이란 친자를 의미하겠죠. 친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공화국의 아이다. 법적인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 공화국의 아이다. 공화국의 귀족 계층의 적출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기록이야말로 피해 순수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하나의 가문의 테두리를 넘어서 하나의 계층을 단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의 논의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게 되면 이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탈리아의 귀족들이 왜 서출에 대한 상속을 선호하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양자 상속은 대부분 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었습니다. 귀족 계층들끼리 서로 양자를 입양함으로써 막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죠. 근데 서출의 경우는 귀족 가문의 서출도, 귀족 가문 출신인 서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귀족 남성과 평민 여성 사이에 낳은 아이가 바로 서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분이 귀족이 아닌 것이죠. 서출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귀족 계층 전체를 단위로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는 평민의 아이를 귀족 계층에 진입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문, 비록 피가 하나도 안 섞인 가문 외부이지만 같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양자 상속을 훨씬 선호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